이 책에서 뉴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천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잡한 수학을 발전시켰다. 그 외에도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천체에는 어떤 힘에 의해서 다른 천체들에게 끌어당겨진다. 그 힘은 천체들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두 천체가 서로 가까이 있을수록 커진다. 물체를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같은 힘이다. 뉴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법칙에 따르면 달이 타원 궤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만드는 힘도 중력임을 입증했다. 코페르니쿠스의 모형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구 모형과 함께 우주가 자연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무너뜨렸다. 붙박이 별들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회전 이외에는 그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로 항성들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날 뿐 우리의 태양과 비슷한 천체라는 가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뉴턴은 자신의 중력 이론에 따라서 항성들이 서로를 끌어당길 것이며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항성들이 모두 어느 한 곳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뉴턴은 1691년에 당시 또 한 사람의 저명한 사상가였던 리처드 벤틀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한한 공간의 영역에 유한한 수의 항성들이 분포되어 있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반대로 무한한 수의 항성들이 무한한 공간 속에 거의 균일하게 퍼져 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항성들이 끌려갈 어떠한 중심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분이 무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의 한 예이다. 무한한 우주에서는 모든 점들이 중심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각각의 점은 그 점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무한한 수의 항성들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밝혀진 올바른 접근 방식은 모든 항성들이 서로에 대해서 끌려가는 유한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 이 영역 바깥쪽에 거의 균일하게 분포된 많은 수의 항성들을 추가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추가로 항성들을 덧붙인다고 해도 평균적으로는 원래의 상황과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항성들은 똑같은 빠르기로 끌려갈 것이다. 우리가 마음 내키는 만큼 몇 개의 항성들을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항성들은 여전히 항상 끌려가서 하나로 뭉쳐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중력이 항상 인력으로 작용하는 무한한 정적인 우주 모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주가 팽창하거나 또는 수축한다는 주장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던 20세기 이전의 사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우주가 변함없는 상태로 영원히 유지되거나 또는 과거의 어느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진 부분적인 이유는 영원한 진리를 믿으려는 사람들의 경향 때문이었고 또 다른 부분적인 이유는 설령 인간들이 나이를 먹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주는 영원 불변이라는 생각에서 얻는 위안 때문이었다. 뉴턴의 중력 이론이 우주가 정적일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알아차린 사람들조차도 그 이론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는 중력이 반발력으로 작용한다는 식으로 이론을 수정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수정은 그 이론이 행성의 운동을 예측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무한한 수의 항성들의 분포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이유는 가까운 항성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이 아주 멀리 떨어진 항성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반발력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평형 상태가 불안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어떤 영역에 있는 항성들이 다른 항성들에 조금만 가까워져도 이 항성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이 강해져서 반발력을 억누를 것이며, 따라서 항성들은 연속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만약 항성들이 서로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멀어지면 반발력이 우세해져서 항성들은 서로에게서 더욱 멀리 흩어져 갈 것이다. 성적인 무한 우주에 대한 또 하나의 반론은 독일의 천문학자 하인리히 올베르스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올베르스는 이 여론을 1823년에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뉴턴의 여러 동시대인들이 이미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며, 올베르스의 논문이 뉴턴의 이론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담은 최초의 논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널리 알려진 최초의 것이기는 했다. 그가 제기한 문제는 정적인 무한 우주에서는 거의 모든 방향으로의 시선이 결국 항성의 표면에 닿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밤에도 하늘 전체가 태양처럼 밝게 빛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올베르스의 반론은 멀리 떨어진 항성에서 나오는 빛이 그 사이에 끼어있는 물질에 의해서 흡수되어 흐려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 사이의 물질도 점차 가열되어서 마침내는 항성과 같은 밝기로까지 타오를 것이다. 밤하늘 전체가 태양 표면만큼이나 밝게 빛나야 한다는 결론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항성들이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유한한 시간에 태어났다고 가정하는 것뿐이다. 그럴 경우 항성들의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아직 가열되지 않았거나 또는 멀리 떨어진 항성들에서 나오는 빛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다시 최초의 그 항성들을 탄생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제기한다. 물론 우주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이 문제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수많은 고대 우주론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전통에 따르면 우주는 그리 멀지 않은 유한한 과거의 어느 때에 시작되었다. 그러한 기원에 대한 한 가지 논법은 우주의 존재를 설명할 조물주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논법은 신궁론이라는 저서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기한 것이다. 그는 문명은 계속 진보하고 있으며 우리는 누가 이런 업적을 수행하고 저런 기술을 발전시켰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간은, 그리고 아마도 우주 또한 그리 오랫동안 존재해 왔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에 의거해서 기원전 5000년쯤을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연대로 받아들였다. 다른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창조라는 개념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신의 개입이라는 색채가 너무나 진하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인류를 비롯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늘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다. 고대인들은 앞에서 소개한 문명의 진보에 대한 논법을 이미 그 시절부터 논의하고 있었으며 인류를 반복적으로 문명 초기로 되돌려 놓은 주기적인 홍수를 비롯한 그 밖의 재앙들이 존재해 왔다는 것으로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우주가 시간적으로 출발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공간적으로 유한한지를 둘러싼 의문들은 훗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1781년에 출간된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는 그 의문들을 순수 이성의 이율 배반이라고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주가 출발점을 가진다는 정립과 영원히 존재해왔다는 반정립이 모두 똑같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립의 근거로서 그는 만약 우주가 출발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모든 사건 이전에 무한한 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순된다고 생각했다. 반정립의 근거로는 만약 우주가 출발점을 가진다면 그 이전에 무한한 시간이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우주가 어느 특정한 시간에 시작되었을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실제로 칸트의 이러한 정립과 반정립은 모두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삼는다. 두 가지 주장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정, 즉 우주가 영원히 존재해왔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시간이 과거 방향으로 무한히 계속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삼고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주의 시작 이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띠지 않는다. 이 사실을 처음 지적한 사람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였다.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신은 무엇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시간이란 신이 창조한 우주의 한 특성이며 그 시간은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정적이며 변하지 않는 우주를 믿던 시대에 우주가 출발점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은 실제로는 형이상학이나 신학의 영역에 속했다. 사람들은 우주가 영원히 존재해왔다는 이론이든 우주가 영원히 존재해온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유한한 시간에 그렇게 보이도록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이론이든 어느 것을 근거로 삼아도 관측되는 사실들을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멀리 떨어진 은하들이 우리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서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획기적인 관측을 했다. 다시 말해서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발견은 우리가 과거를 향해서 시간을 거슬러 갈수록 은하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가깝게 모여 있었을 것임을 뜻한다. 실제로 약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전에 모든 은하들이 정확하게 같은 장소에 몰려 있었던, 다시 말해서 우주의 밀도가 무한에 도달했던 시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이 발견은 마침내 우주의 기원에 대한 물음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허블의 관측은 우주가 무한히 작고 무한히 밀도가 높았던 빅뱅이라는 시기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과학의 모든 법칙이 붕괴하고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모든 가능성도 무너졌을 것이다. 만약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 사건들은 오늘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사건들의 존재는 무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는 어떠한 관찰적 중요성도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전의 시간은 규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빅뱅이 일어난 순간에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간의 이러한 출발이 이전까지 생각되어 온 출발과는 매우 다른 것임을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변화하지 않는 우주에서 시간의 기원이란 우주 밖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주어져야 하는 무엇이다. 즉 기원이라는 것에 대한 물리적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신이 문자 그대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우주를 창조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반면에 만약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왜 팽창하는 우주에 굳이 출발점이 있어야 했는가에 대한 물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신이 빅뱅의 순간에 우주를 창조했거나 또는 빅뱅 이후에 빅뱅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우주를 창조했다고 여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빅뱅 이전에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팽창하는 우주는 창조자의 존재를 배제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가 자신의 작업을 수행할 때 제약을 줄 뿐이다.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주의 시작이나 끝이 있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우선 과학 이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란 우주 또는 그 제한된 일부의 모형에 불과하며 그 모형 속에 담겨있는 양과 우리가 실제로 얻은 관측 결과를 관계짓는 규칙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단순한 견해를 채택할 것이다. 이론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을 뿐 그 이외의 어떠한 실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좋은 이론이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론이다. 그 이론은 소수의 임의적인 요소들만을 포함하는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일련의 수많은 관찰들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좋은 이론은 미래의 관찰 결과에 대해서도 명확한 예측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물은 흙, 공기, 불, 물의 사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탁월할 정도로 단순하지만 어떠한 명확한 예측도 하지 못했다. 반면에 뉴턴의 중력 이론은 훨씬 더 단순한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모든 물체들은 질량이라고 부르는 양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턴 역학은 태양, 달, 그리고 여러 행성들의 운동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한다. 모든 물리 이론은 그것이 가설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항상 잠정적인 이론이다. 여러분은 그 가설을 결코 입증할 수 없다. 실험 결과가 어떤 이론과 아무리 여러 번씩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음번에도 또 그 결과가 이론과 모순되지 않으리라고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반면에 여러분은 그 이론의 예측과 불일치하는 단 하나의 관찰을 발견하는 것으로도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좋은 이론이란 원칙적으로 관찰에 의해서 반증되거나 그 오류가 지적될 수 있는 많은 예측을 한다는 사실로 특징 지어진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실험 결과가 예측과 일치할 때마다 그 이론은 존속된다.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한 우리의 신뢰감은 늘어난다. 그러나 그 이론의 예측과 불일치하는 새로운 관찰 결과가 단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이론을 수정하거나 폐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생각되는 추이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관찰을 수행한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새로운 이론이 사실은 과거 이론의 연장인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일례로 수성에 대한 매우 정확한 관측 결과, 수성의 실제 운동과 뉴턴의 중력 이론의 예측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드러났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이론에서 예측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운동이 일어날 것임을 예견했다. 아인슈타인의 예견이 실제 관측 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뉴턴의 예견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새로운 이론의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온갖 실용적인 측면에서 뉴턴의 이론을 사용하고 있다. 뉴턴 이론의 예측과 아인슈타인 이론의 예측 사이에서 드러난 차이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관계하는 상황에서는 극히 미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 전체를 기술하는 단일한 이론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접근 방식은 그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첫째, 우주가 시간과 함께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법칙들이 있다. 둘째, 우주의 초기 상태에 대한 물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초기 상태에 대한 물음을 형이상학이나 종교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들은 전능한 존재인 신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주를 탄생시켰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신은 또한 완전히 임의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전개시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은 우주가 특정한 법칙에 따라서 매우 규칙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 상태를 지배하는 법칙 역시 존재한다고 충분히 가정해 볼 만한 것이다. 우주 전체를 하나로 기술하는 이론을 수립하는 작업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 방법 대신에 우리는 문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부분 이론들을 만든다. 이러한 각각의 부분 이론들은 몇몇 제한된 종류의 관찰을 기술하고 예견하며 다른 양들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단순한 숫자들의 집합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완전히 틀린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우주 속의 만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면 문제의 일부를 고립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완전한 해에 접근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진보를 이루었던 것은 분명히 그러한 방식 덕분이다. 여기에서도 고전적인 예는 뉴턴의 중력 이론이다. 그 이론은 우리에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그 물체와 연관된 하나의 수, 즉 질량에만 의존하며 물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따라서 태양이나 행성들의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구조나 구성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지는 않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를 두 가지 기본적인 부분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두 이론은 금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위대한 지적 업적들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우주의 대규모 구조, 다시 말해서 고작 수마일에서 10의 24승 마일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구조를 다룬다. 그에 비해서 양자역학은 10의 12승분의 1인치 정도의 극미한 크기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다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두 이론은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두 이론 모두 옳을 수는 없다. 오늘날 물리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주된 노력이자 이 책의 기본적인 주제는 두 이론을 하나로 통합시킬 새로운 이론, 양자 중력 이론에 대한 탐색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어쩌면 아직도 그 이론에서 아득히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이론이 갖추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다음의 장들에서 양자 중력 이론에 의한 예측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우주가 임의적이지 않으며 명확한 법칙들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부분 이론들을 하나의 완전한 통일 이론으로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그 이론은 우주 속의 모든 것을 기술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통일 이론에 대한 탐색에는 근본적인 역설이 들어있다. 앞으로 개괄적으로 언급한 과학 이론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이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주를 관측하고 우리가 본 것을 통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우리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향해서 점차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만약 완전한 통일 이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이론은 아마도 우리의 행동 또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론 자체가 그 이론에 대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미리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결정되어야만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도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할 가능성은?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 이론의 요점은 자기 복제하는 유기체의 모든 개체군에는 유전 물질의 변이가 존재하며 그 속에서 서로 다른 개체들이 자라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체 간의 차이는 일부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에 비해서 주위 세계에 대하여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더 적절하게 행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개체들은 살아남아서 번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및 사고방식이 그 개체군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과거에는 우리가 지능이나 과학적 발견이라고 부른 것이 생존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말이 유효한지는 그리 분명치 않다. 우리의 과학적 발견이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도 있고 설령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완전한 통일 이론이 우리가 생존할 가능성에 별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우주가 규칙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면 자연 선택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유 능력이 완전한 통일 이론을 탐색하는 데에도 유효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 이론들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궁극적 이론에 대한 탐색이 어떤 실용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따라서 완전한 통일 이론의 발견은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활 양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명의 여명기 이래로 인류는 사건들을 분리되어 있거나 불가해한 것으로 보는 데에 만족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계의 내재해 있는 질서를 이해하고자 갈망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내고자 여전히 열망하고 있다. 지식에 대한 인류의 깊은 욕구는 우리의 지속적인 정복을 충분히 정당화해 준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한 완전한 기술, 바로 그것이다.